저는 지금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배급이 끊긴 지 오래고 전기가 들어오는 날이 손에 꼽히며 잘못된 말 한마디면 가족 전체가 위험에 처하는 그런 곳, 바로 북한이었습니다. 저는 2016년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했습니다.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너며 총소리에 쫓기던 그 밤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간신히 한국 땅을 밟았고 이제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년 뒤 저는 믿을 수 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탈출에 성공한 사람이 왜 다시 그 지옥 같은 곳으로 돌아간 걸까요? 그날 밤 저는 한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가 다시 압록강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북한 경비대의 총구가 저를 향했고 제 목숨이 바람 앞의 촛불처럼 위태로웠습니다. 이 믿기 힘든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북한의 진실을 알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갔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두 번째 탈출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함경북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2000년대 중반 제가 중학교에 다니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저는 학교에서 손꼽히는 모범생이었고 장래 희망은 직업군인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기상 나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학교에 가기 전에는 김일성 주석님과 김정일 장군님 초상화 앞에서 묵념을 드렸습니다. 위대하신 수령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을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수학과 과학보다 혁명 역사와 위대성 교양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저는 그런 수업을 열심히 들었고 시험에서도 늘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선생님들은 저를 혁명의 후계자라고 칭찬하셨고 저는 그 말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버지는 군수공장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협동농장에 나가셨습니다. 우리 집은 그렇게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배급이 나올 때는 옥수수와 감자로 끼니를 때울 수 있었습니다. 가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날이면 온 가족이 기뻐했습니다. 저는 소년단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김일성 화환을 만들고 봉사활동으로 거리를 청소하고 토요일마다 생활총화를 했습니다. 비판과 자기 비판을 통해 더 나은 혁명 전사가 되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면 군대에 가고 싶었습니다. 북한에서 군인은 가장 영예로운 직업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직업군인이 되면 당원이 될 수 있고 평양에 갈 기회도 생긴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꿈을 위해 체력 단련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2009년 말 갑작스러운 화폐 개혁이 단행되었습니다. 국권 100원이 신권 1원으로 바뀌었고 교환 한도는 가구당 10만 원으로 제한되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적대 세력의 위조 화폐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선전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조치가 우리 가족에게 어떤 파국을 가져올지, 그리고 제가 그토록 믿었던 체제가 얼마나 잔혹한 것인지를. 당시 저는 여전히 체제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고 어머니는 자주 한숨을 쉬셨습니다. 화폐 개혁 이후 우리 가족의 삶은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10몇 년 동안 조금씩 모아둔 돈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교환 한도를 넘는 돈은 모두 무용지물이 되었고 우리가 준비해 두었던 미래는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버지가 일하시던 군수공장에서 자재가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보위부에서 조사가 들어왔고 아버지는 반혁명 분자로 지목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결백하셨습니다. 그저 평범한 노동자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아야 할 때 증거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2010년 봄 아버지는 구류장으로 끌려가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본 날 2명의 보위부 요원이 아버지의 팔을 붙잡고 끌고 갔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아버지가 소리치셨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열흘 뒤 아버지는 돌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살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보위부에서 연락이 왔고 우리는 시신을 찾으러 가야 했습니다. 싸늘하게 식어버린 아버지의 몸에는 온갖 상처가 있었습니다. 갈비뼈가 여러 개 부러져 있었고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어 있었습니다. 신문 중 자살했다는 것이 공식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고문을 받다 돌아가신 것을. 어머니는 아버지의 시신을 안고 통곡했지만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체제를 원망하는 말이 나올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충성스러운 노동자였습니다. 당의 말씀을 거역한 적도 없고 성실하게 일만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셔야 했을까요? 학교에서 배운 것과 현실이 달랐습니다. 인민을 위한 나라 사회주의 낙원이라던 북한에서 무고한 사람이 고문당해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가족은 반혁명 분자의 가족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우리를 피했고 친척들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성분이 나빠진 가족과 엮이면 자신들도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고 직업 군인의 꿈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인민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권력자들을 위한 나라라는 것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우리의 삶은 더욱 비참해졌습니다. 성분이 나쁜 가족은 배급도 제대로 받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장마당에서 좀을 팔아 근근히 생계를 이었지만 하루하루가 생존의 투쟁이었습니다. 2014년 저는 징집영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직업 군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건설 부대로 배치되었습니다. 성분이 나쁜 청년들이 가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하루 16시간씩 일했고 배는 늘 고팠습니다. 영양실조로 쓰러지는 동료들을 여러 봤습니다. 제대 후 돌아온 2016년 초 어머니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셨습니다. 약을 구할 돈도 병원에 갈 여력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야위어 가셨고 저는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강호야, 너만이라도 이곳을 떠나야 한다. 여기서는 미래가 없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를 두고 어떻게 가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라도 살아야 한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세상에 알려야 하지 않겠니?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북한을 떠난다는 것은 곧 죽음을 각오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압록강을 건너다 총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중국에서 잡혀 송환되면 정치범 수용소로 갈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남아 있어도 서서히 죽어갈 뿐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탈출해서 안전한 곳에 정착하면 반드시 어머니를 데리러 오겠다고. 며칠 뒤 저는 장마당에서 중국과 거래하는 사람을 통해 탈북 브로커의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중국 위안화로 1,500위안, 당시 북한 돈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몰래 숨겨두셨던 금반지 2개를 팔아 돈을 마련했습니다. 브로커는 압록강을 건너는 방법과 시간, 그리고 중국 쪽에서 만날 사람의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국경 경비대가 교대하는 새벽 4시가 가장 안전하다. 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없다. 목숨을 걸어야 한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먼저 가서 안전한 곳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어머니를 데리러 오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았다. 조심해라. 그리고 살아만 있어다오. 그날 밤 어머니는 제가 좋아하던 옥수수떡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식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저는 가방 하나만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는 대문 앞까지 따라 나오셨습니다. 어머니, 제가 꼭 다시 올게요. 기다려주세요.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절을 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마지막이 될까봐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압록강을 향해 걸어가는 내내 저는 어머니와의 약속을 되뇌었습니다. 반드시 데리러 온다. 반드시. 2016년 3월 15일 새벽 저는 압록강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 이른 봄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알려준 지점은 경비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곳이었지만 그래도 언제든 총소리가 들릴 수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어둠 속에서 신호가 왔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한 발 한 발 얼음 위를 걸었습니다.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멀리서 경비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냐? 멈춰라. 저는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탕, 탕,
총알이 제 주변으로 날아왔습니다. 얼음물에 발이 빠졌지만 계속 달렸습니다. 죽는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어머니와의 약속만 생각했습니다. 강을 건넌 후 중국 쪽 숲속에서 브로커가 보낸 사람을 만났습니다. 빨리 와. 우리는 밤새 산길을 걸었고 다음 날 새벽 중국의 한 조선족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중국에서의 생활은 불안했습니다. 공안에게 발각되면 북한으로 송환됩니다. 저는 한 달 동안 그 집 지하실에 숨어 지냈습니다. 밖에 나갈 수도 큰 소리로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매일 밤 어머니 꿈을 꾸었습니다. 브로커는 동남아시아를 경유하는 루트를 제안했습니다. 추가 비용 3,000달러. 저는 나중에 한국에서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위조 여권으로 비행기를 탔고 라오스를 거쳐 태국에 입국했습니다. 태국에서 저는 한국 대사관에 찾아가 탈북자임을 밝혔습니다. 영사님이 말했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곧 한국으로 갈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2016년 7월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한국 땅을 밟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자유를 얻었다는 실감이 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 제가 살았습니다. 꼭 모시러 가겠습니다. 하나원에서 3달 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방법, 취업 교육, 심리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가장 하고 싶은 게 뭔가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돈을 벌어서 어머니를 모셔오고 싶습니다. 하나원을 나온 후 저는 서울의 한 고시원에 방을 얻었습니다. 정부 지원금이 있었지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8시간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어머니를 생각하면 참을 수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밤 11시까지 일했습니다. 주말에는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을 벌었고 방세와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외하고 모두 저축했습니다. 밤마다 북한에 계신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끼니는 제대로 드시는 걸까? 건강은 괜찮으신 걸까? 저는 탈북민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모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북한에 있는 가족을 데려올 수 있는지, 브로커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성공 확률은 얼마나 되는지. 한국에서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2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탈북 브로커들이 부르는 가격이 대략 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브로커를 통한 탈북은 위험했습니다. 돈만 받고 사라지는 사기꾼도 많았고 중간에 실패하면 어머니가 정치범 수용소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2017년 5월 저는 운명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탈북민 모임에서 한 모자를 만났습니다. 그분의 아들은 제 또래였고 역시 어머니를 혼자 두고 먼저 탈북했다가 다시 모셔온 케이스였습니다. 저도 처음엔 브로커를 알아봤어요. 하지만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갔습니다. 중국까지 들어가서 북한과 연락이 닿는 조선족을 통해 어머니를 국경까지 모셔오게 했죠. 그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브로커를 믿지 말고 제가 직접 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조선족 브로커를 통해 북한에 있는 어머니께 연락을 취했습니다. 중국 휴대폰으로 몇 초간의 통화였지만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모시러 갈게요. 국경까지만 나오세요. 계획은 이랬습니다. 제가 중국에 들어가고 조선족 협조자가 어머니를 압록강 근처까지 안내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어머니가 강을 건너면 중국 쪽에서 제가 기다리고 있다가 모시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2017년 7월 다시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위조 여권을 구했고 관광 비자로 단둥에 입국했습니다. 조선족 협조자를 만나 최종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새벽 4시 정해진 지점에서 기다리세요. 하지만 그날 밤 어머니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조선족 협조자가 급히 전화를 건네줬습니다. 강호야, 나는 못 가겠다. 너무 무섭다. 만약 잡히면.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준비했어요. 괜찮아요. 제가 중국에 와 있어요. 강만 건너면 돼요. 안 된다. 국경 경비가 너무 심해져. 최근에 탈북하려던 사람이 총 맞아 죽었단다. 나는 늙었어. 너라도 무사히 살아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2천만 원을 모으기 위해 1년을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중국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미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가 직접 북한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조선족 협조자는 말렸습니다. 미쳤어요? 한국 사람이 북한에 들어가면 간첩으로 걸려요. 죽어요. 그래도 가야 합니다. 어머니를 설득할 수 있는 건 저뿐이에요. 저는 압록강을 다시 건넜습니다.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한국에서 북한으로. 탈북이 아니라 입북이었습니다. 새벽 2시 가장 어두운 시간을 골랐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강물에 몸을 담갔습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강을 절반쯤 건넜을 때 북한 쪽에서 손전등 불빛이 비쳤습니다. 거기 누구냐? 경비대였습니다. 저는 몸을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비대원이 달려왔고 저는 필사적으로 강을 건넜습니다. 북한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경비대원이 총을 겨눴습니다. 움직이지 마. 하지만 저는 그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총을 맞아도 좋았습니다. 어머니를 못 만나고 죽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우리는 몸싸움을 했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배운 격투 기술을 총동원했습니다. 그의 총을 빼앗으려 했고 우리는 땅바닥을 굴렀습니다. 그 순간 다른 경비대원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나는 탈북자다. 어머니를 모시러 왔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경비대원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 틈을 타 저는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총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비대를 뿌리치고 어둠 속으로 도망친 저는 산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온몸이 흠뻑 젖었고 2월의 새벽 추위에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마을까지는 산길로 약 30리 해가 뜨기 전에 도착해야 했습니다. 새벽 5시 저는 우리 마을 뒷산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집 근처까지 접근했습니다. 아직 어두웠고 사람들이 일어나기 전이었습니다. 집 뒤쪽 담장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톡톡톡. 한참 후 어머니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저를 보신 어머니는 비명을 삼키셨습니다. 강호야. 내가 어떻게? 저는 재빨리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모시러 왔어요. 어머니는 제 얼굴을 만지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친놈아, 왜 왔니? 여기 오면 죽어. 어머니 없이는 못 살아요. 같이 가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군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간첩이 침입했다. 수색하라. 마을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제가 경비대와 싸운 일이 보고되었고 군대가 수색에 나선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빨리 가요. 우리는 뒷산으로 달렸습니다. 어머니는 60이 넘으신 나이였지만 필사적으로 따라오셨습니다. 뒤에서 궁견이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 제가 놀던 동굴로 숨어들었습니다. 깊은 산속,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동굴 입구를 나뭇가지와 낙엽으로 가렸습니다. 수색대가 근처까지 왔지만 다행히 동굴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의 은신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동굴 안에 숨어 있고 밤에만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머니가 몰래 집에서 가져온 옥수수 몇 개와 물통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밤마다 산에서 나물과 뿌리를 캐서 연명했습니다. 국경 경비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남조선 간첩이 침입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압록강 일대에 군 병력이 대거 투입되었습니다. 검문 검색이 강화되고 야간 통행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을 동굴에서 지냈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3주일이 지났습니다. 옥수수는 다 떨어졌고 나물과 뿌리만으로는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쇠약해지셨습니다. 강호야, 나는 여기서 죽을 것 같다. 너라도 가거라.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우리 같이 가야 해요. 20이틀째 되던 날 조선족 협조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중국 쪽에 숨겨둔 중국 휴대폰으로 짧은 문자가 왔습니다. 3일 후 경비대 교대 시간에 시도하세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저는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이대로 있으면 우리 둘 다 죽어요. 한 번만 믿어주세요. 어머니는 오랜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3일 동안 저희는 체력을 회복하기 위해 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밤 우리는 동굴을 나섰습니다.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압록강까지는 산길로 2시간 거리였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걸었습니다. 어머니의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업고 싶었지만 그러면 더 눈에 띌 것 같았습니다. 압록강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유까지 100m도 남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경비대 교대 시간이었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압록강 앞에 섰습니다. 2017년 9월 23일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날입니다. 어머니, 제 손 꼭 잡으세요. 절대 놓으면 안 돼요.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강으로 들어갔습니다. 물이 차가웠습니다. 물살이 거셌습니다. 어머니가 비틀거렸고 저는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 저는 어머니를 거의 끌다시피 했습니다. 반쯤 건넜을 때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서라. 경비대가 우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탕, 탕. 저는 어머니를 업었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달렸습니다. 총알이 물을 가르며 날아왔습니다. 죽지마, 죽지마.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중국 땅까지 20m, 10m, 5m. 드디어 중국 쪽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조선족 협조자가 차를 대기시켜 놓았고 우리는 차에 뛰어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했고 우리는 북한 경비대의 시야에서 벗어났습니다. 차 안에서 저와 어머니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살았습니다. 우리가 살았습니다. 20이틀간의 악몽이 끝났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꽉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고맙다, 강호야. 내가 살려줬구나. 중국에서 우리는 일주일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이전과 같은 루트로 라오스와 태국을 거쳐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와 함께였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어머니는 창밖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정말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2017년 11월 우리는 다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을 나서는 순간 저는 무릎을 꿇고 땅에 입을 맞췄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저와 함께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나원에서 다시 적응 교육을 받았습니다. 담당 선생님은 제 이야기를 듣고 놀라워했습니다. 2번 탈북한 것도 드문데 직접 입국까지 했다니 믿기지 않네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저는 서울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작은 투룸 아파트지만 북한에서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저는 물류회사에서 일하고 있고 어머니는 가끔 복지관에서 다른 탈북 어르신들을 만나십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면 자유로운 공기가 들어옵니다. 마트에 가면 먹고 싶은 것을 살 수 있습니다. 밤에 불을 켜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북한에는 2,500만 명의 동포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배고픔과 억압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도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저는 목숨을 걸고 2번 압록강을 건넜고 20이틀을 산속에 숨어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자유만큼 소중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가끔 악몽을 꿉니다. 아직도 북한 경비대에게 쫓기는 꿈, 강을 건너다 빠지는 꿈을 꿉니다. 하지만 깨어나면 옆에 어머니가 계십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어머니는 요즘 한국 생활에 적응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어 하셨지만 이제는 혼자 버스도 타시고 시장도 다니십니다. 어제는 어머니가 처음으로 제 생일 케이크를 사오셨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런 거 사줄 수 없었는데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언젠가 북한도 변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곳에 있는 제 친구들, 이웃들이 모두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2번의 탈출, 1번의 입국, 목숨을 걸고 어머니를 구한 이야기,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를 결코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니까요.